조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예, 뭐 일단 잡념 없이요. 예. 그 뚜벅이 유세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시민들 만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주 현장 뛰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거리 식당 호프집에서 수많은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뭐 조직화된 분들이 아니라 만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몸은 힘든데 제가 시민들의 삶을 생생히 느끼는데 이제 그 참 보람이 있다 생각이 있고요. 근데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택이 지금까지 전국적 조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정치 1번지가 돼서 좋다 이런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제 평택에 수건 사업이 있다. 누적된 과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좀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하십니다. 지난 총선 한번 큰 선거 치러보셨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훨씬 힘들죠. 지난 총선 때는 비례 후보만 냈기 때문에 전국적 이슈만 제기하면 되죠. 3년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평택을이라는 지역구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해야 되고 또 지역 구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훨씬 힘듭니다. 자, 민주당 후보 확정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로 확정됐는데 김용남 전략 공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먼저 저는 민주당이 공천할 것을 전제로 출마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은 제가 이광재 지사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광재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사적 친교가 있어요.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데 그때 그 정권 재창출 위해서 헌신한 조국에게 조국과 경쟁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사하셨던데 그 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이 지사님께 그 말씀드리고요. 저는 민주당의 공천을 전제로 출마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지금은 이제 김용남 후보가 공천 받으신 거 아닙니까? 축하드리고 저는 민주당 그 후보, 김용남 후보보다 조국이 더 대한민국의 혁신,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낫다라는 것을 평택 유권자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입증을 해야 될 의무를 갖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이었던 본인을 공격한 저격수를 굳이 본인 상대로 공천한 데 대해서는 섭섭함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들었더니 우리 공장장께서는 얄궂다 이런 표현 쓰셨더라고요. 네. 저는 얄궂다는 말보다는 그게 현실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영남 후보는 검사 출신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조국 저격까지 포함해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활동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이제 민주당에 입당해서 현재는 민주당 그 소속 정치인이 되셨죠. 저는 이에 대해서 이제 뭐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요. 선거 중에 그러면 그걸 이슈화 생각 없어요? 다만 저의 명예와 관련해서는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김영남 의원이 국민의힘에 계실 때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저격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첫째 저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따라서 기소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뭐 판결 자체 아예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기소돼서 무죄가 된 게 아니라 사모펀드는 아예 수사를 받은 언론 적이 보도는 없어요. 그게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초기에 저는 사모펀드 관련한 질문 자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이제 초반에 검찰이 사람들 주목 끌려고 뿌린 거고 실제로는 자기들도 아무 혐의가 없다는 걸 알았군요 처음부터. 수사도 받지 않았고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물론 저의 이제 오촌 조카가 유죄 판결 받았고 또 저의 배우자도 일부 유죄가 받았는데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권력형 비리 즉 저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만약에 이 점을 갖다가 왜곡해서 공격한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김영남 후보께서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조국은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이 점에서 판결에 확인돼 있으니까 저는 그 점을 만약에 제가 뭐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거나 권력형 비리였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할 것이다. 선거 때문이 아니라 네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김영남 후보가 다른 곳에서 만약에 조국 후보 쪽에서 공격하지 않으면 저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쪽이 공격하지 않으면 본인은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뭐 그
이제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 시절에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저를 저격한 것은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보지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 점에서 굳이 김용남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저는 오히려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발전과 평택 발전을 위해서 누가 평택 후보 중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대표 주자인지, 두 번째는 평택 정치가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못 풀었던 수건들이 있는데 누가 풀 수 있는지, 세 번째는 국회에 들어서 검찰개혁 등 각종 사회개혁을 누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묻고 논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는 저는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저에게 사과하라 마라 이런 것은 뭐 아니라고 보고 저는 김용남 후보께서 국민들께 해명할 거는 있다고 봅니다. 조국 저격 말고 저는 한 세 가지가 생각이 들던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세금 낭비라고 하셨거든요. 세 번째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그 전날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용산으로의 행진이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께 해명은 하시고 그다음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평택의 도약을 위해서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본인과 관련한 것은 굳이 네. 사실 아니었던 주장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과 요구할 생각은 없지만 네네. 민주당 후보가 됐다면 요 세 가지는 해명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민주당의 입장과 완전 반대 아닙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특조위, 이태원 참사의 원인 문제는 지금 민주당적을 갖고 계시니까 과거에 본인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쭙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거를 너무 나이스하게만 치르시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좀 전투 모드로 변하실 것 같네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점잖게 가야죠. 점잖게. 저는 뭐 허위 중상이나 중상 모략을 할 생각은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됐던 건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인으로서 상호 검증은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서로 뭐 흑색 선전이나 마타도는 해서는 안 되죠.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자.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국힘 후보도 지난번 뭐 예상하셨던 유희동 후보가 선출됐기 때문에 이제 구도 확정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5명 모두 두 자릿수를 득표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예. 첫 번째 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걸 보면은 실제 세 사람이 초박빙이고 나머지 두 분도 저기 그 외 인물 없음 빼버리면은 두 자릿수. 그러니까 모두가 다 두 자릿수를 득표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드문 선거예요, 구도가. 저는 저 중에서 이제 황교안 후보는 빠질 것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숫자가 네, 예, 황교안 후보가 지금 두 자릿수인데 또 사실 상당한 기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그래요? 네네, 그 중앙 언론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를 좀 한물간 오래된 사람,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 보지만 현장에서는 어르신들,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그 호소력을 갖고 있고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분들이 있군요. 예,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지만 저 정도는 안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보통 이제 저렇게 그 극우에 가까운 후보들이 처음에는 지지율이 좀 나왔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줄어들죠. 네,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면 뭐 사표 심리도 작용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표를 몰아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다자 구도가 여러 후보가 비슷비슷한 선거는 참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 이 황교안과 유희동 두 보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봐서도 그렇게 느낌이 있고요. 황교안 후보와 또 그걸 따르는 분들이 이제 움직이신 걸 보게 되면 당선되겠다가 아니라 6.3 이후에 이제 범보수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이번 평택을에 나오셨다고 보이기 때문에 자기 집은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네, 단일화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일화를 해버리면 그 목소리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만에 하나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만에 하나 단일화 된다면 진보 후보 쪽에서도 단일화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판단하죠. 그때? 지금은 저는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김영남 후보도 후보 되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김영남 후보까지 포함해서 모든 후보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평택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서로 문답을 나누고 이런 작업이 먼저 되고 난 뒤에 5월 20일이 선거운동 뭐 개시일로 기억하는데 그쯤 돼야 단일화 얘기가 비로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김용남 후보는 단일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제 답을 하는 건데 예. 단일화 논의가 있다면 그 뭐 단일화 논의 응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단일화 얘기는 항상 열려 있죠. 열려 있다. 전 열려 있지만 지금 시점이 단일화 협상을 할 때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지금은 각 당의 후보들이 자신들의 비전과 정책 가지고 유권자와 만나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게 먼저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마치 공학적으로 밀실 협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신들의 각 후보들이 자신의 비전과 정책과 능력을 이제 입증하는 그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론조사 지금 방금 본 거 말고 요게 이제 700 샘플이고 저희 조사가 하나 있는데 저희 조사 다자구도에서는 이제 2위를 하셨거든요. 지금 저희는 샘플이 조금 더 작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후보 확정되기 전에 한 것인데 어느 쪽 조사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둘 다 보셨을 텐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시작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한 달간 민심이 요동을 칠 것이고 또 쏠림 현상이 발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5월 중하순 이후에 여론조사가 진짜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물론 여기서 두 조사 모두 여론조사 그 기법상 오차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큰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작이고요. 전 오히려 주목한 거는 제가 1위로 오차범위 안에서 1위로 나왔던 KSOI 조사를 보게 되면 후보 선택 기준을 물었더라고요. 네. 근데 후보 선택 기준의 1위가 37% 정도로 인물과 자질로 물었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저는 그 점에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이 집권당인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훨씬 낮지 않습니까? 낮죠.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지지율은 민주당 그 김영남 후보보다 높거나 조금 낮거나 이 정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 그 점에서 저는 저의 지지율 초반 첫 번째 지지율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저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 지지율은 이제 개미 안 되는데 인물로 지금 그 지지율을 만들어내시는 건데 인물론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구도를 큰 인물로 캐치프레이를 잡고 예. 당에서는 그렇게 잡으실 것 같은데 자 아까 이제 평택 얘기하셨어요. 예. 누가 평택을 더 적합한 후보냐, 누가 더 계획적이냐 이런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치 공학적 얘기 말고 그러면 평택의 대표 공약은 뭡니까, 대표님?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 보시면 이제 교통 공약입니다. 교통 제가 출마하기 전에 평택에 대한 조사를 먼저 조사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왼쪽으로 당겨주세요. 왼쪽으로요. 예, 조금만 더. 괜찮습니까? 좀 더요.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예, 이게 저희 평택 공약을 요약한 것인데 예. 제가 출마 전에 평택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면담도 하고. 근데 서평택이든 동평택이든 모든 평택 주민이 공통으로 고통받는 게 교통입니다. 아 그래요? 예, 평택이 큰 도시이고 또 삼성전자도 와 있고 평택항도 있고 되게 넓어요, 평택이. 아주 넓습니다. 예. 아주 넓고 또 지역 내 합병은 작은데 작고. 을이 엄청 넓어요. 도시와 농촌이 결합돼 있고 예, 도농이고. 뭐 이함대도 있고 미군 부대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경기도 내에 그 지역 총생산으로는 한 4위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삶의 지수는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아하. 그 이유가 대부분 얘기하는 게 교통인데 교통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한편으로는 이제 경기 남부역 KTX를 신설해야 된다. 이게 18년 전에 정부가 약속했던 것입니다.
평택에 미군 부대 보내면서 KTX 지어주겠다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걸 만드는 것. 그다음에 서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안중역 중심으로 또 개편하는 것. 그리고 이 동그라미 화살 이게 있을 것인데 이 전체를 도는 광역버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세종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제시했고 이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면 많은 유권자들이 그 자네가 이런 우리 고통을 잘 알고 있네라고 하시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교통이 가장 그 지역이 엄청나게 넓은 데 비해서 교통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거군요. 네, 외부에서 오는 오는 것, 또 안에서 나가는 것, 그리고 평택을 안에서 도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택을 유권자들이 이 점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라는 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또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교통 공약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세 번째는 돌봄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돌봄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고독 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33세인데 그리고 출산율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하기 때문에 돌봄 공약. 그리고 평택을 전체로 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의 화성이나 동탄이나 뭐 분당이나 용인에 비해서 교육 관련 시설이 약합니다. 시스템도 약하고 그걸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진보 후보 3인끼리 토론이나 혹은 뭐 민주당 김영남 후보 양자 토론 가능하십니까? 저는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 언제든지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신다면 참석할 생각입니다. 그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뭐 토론이야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예를 들어 김영남 후보 양자 토론 혹은 뭐 김재원 후보까지 3다 토론 이런 거 기획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서로 다 일정이 맞으시면 가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선거에서 이게 초박빙이고 진짜 뚜껑이 열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선거인데 의외로 큰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몇 표 차 안 날 수도 있어요. 실제. 맞습니다. 네, 예.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만약 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앞으로 정치인의 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알고 있고요. 예. 저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를 결심할 때부터 항상 같은 상황 같습니다. 창당을 할 때도 하지 마라 그랬고 망할 거라 그랬고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외쳤을 때도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랬고 이게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저는 한 몸을 던지는 것이고 유권자가 선택해 주시면 저는 사는 거고요. 유권자가 받아주지 않으시면 떨어져서 다치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네. 그리고 예.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후보들 모시면은 뭐가 필요하냐고 여쭤보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평택을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조직력이 워낙 약해서 아는 분들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인. 네. 그밖에 없어요? 보통 구독도 해달라 그러고 또 후원금도 해달라 그러는데 후원금은 다 차서요. 벌써 다 찼어요? 네, 후원금 계좌 열자마자 한 2, 3일 만에 다 차서 그 후원금은 다시 부탁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지인 확보 그리고 아는 분들이 평택에 있다면 전화로도 좀 드려주시면 좋겠다 밭을 생각합니다. 갈아달라? 네, 전화해서?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 향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다음에는 아마 후보들끼리 그 토론회 하는 거 한번 저희가 기회 보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평택을에 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공장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는 후보를 결정할 때 그리고 이제 또 평택을 유권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전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 비서관, 법무부 장관 등을 하면서 검찰개혁 등을 선봉했었습니다. 또 창당 이후에는 윤석열 탄핵에 선봉했었습니다. 그 점을 판단해 주시면서 누가 민주개혁 진영의 대표주자인지 판단해 주시고 또 제가 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평택에 누적된 과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가장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